3년 전 모두에게 조롱받던 팀이 있습니다. Really scared of Chelsea, to be fair. Chelsea Football Club, they spent £1 billion. I'd be disgusted. The worst Premier League team that you have ever seen.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이 팀은 클럽 월드컵 정상을 차지하고 World Cup belongs to Chelsea Football Club. 이번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들이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지출하는 동안 이 팀은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현재 PL에서 가장 어리면서도 강력한 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 첼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19년 동안 첼시를 운영하며 세계적인 팀으로 성장시킨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정치적 이슈로 물러나게 되고 첼시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첼시를 인수한 새로운 보드진은 미국의 사업가 토드 보엘리와 에그발리가 이끄는 컨소시엄 블루코였죠. 토드 보엘리는 인수 당시 음바페를 영입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며 첼시 인수에 성공했지만 축구가 12명이 뛰는 스포츠라고 알고 있었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정작 축구에는 문외 아닌 인물이었습니다. 인수 초반 첼시가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죠. 챔스 우승을 달성한 투엘이라는 명장을 시즌 초반 갑작스럽게 경질하고 그레이엄 포터를 선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 급기야 시즌 막판 포터를 다시 경질하고 임시 감독으로 클럽 레전드 프랭크 램파드를 선임하며 무려 한 시즌 새 감독이라는 진기명기를 선보입니다. 또 스털링, 쿨리발리, 오바메양 같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며 2천억을 투자했지만 이들은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죽음만 많이 나가는 악성 재고로 전락했죠. 22-23 시즌 첼시의 최종 기록은 12위, 챔스 우승팀의 면모는 온데간데였고 모든 축구 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추갈모 보드진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죠. 스디슨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은 걸까요? 이후 첼시의 보드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럽 축구계에서 보이지 않던 허를 찌르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죠. 영입에서 처참한 타율을 기록한 첼시의 보드진은 이적 시장 전략에서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제는 이름값 높은 스타를 무작정 데려오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팀에 필요한 선수들을 찾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했죠. 사우스햄튼, 브라이튼 등에서 디렉터를 스카우트해오고 영입 권한에 있어서 감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유망주, 저주급, 장기계약 전략입니다. 첼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어린 선수더라도 시장 가치보다 훨씬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며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MLB나 NBA의 초대형 계약처럼 젊은 선수들과 7년에서 9년의 장기 계약을 맺었죠. 이는 보통 4에서 5년 계약에 그치는 축구계에서 이례적인 방식이었고 트레이드 제도가 없는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론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추갈모 보드진이 또 실수하는 거라며 실패할 거라는 비판도 많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방식엔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망주들은 스타 플레이어들에 비해 주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매주 나가는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또 이러한 유망주들은 실패하더라도 아직 나이가 젊기에 다른 클럽에 판매하여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선수들에게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선수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대팀에게 이적료를 7에서 9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면 회계상 연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이적료도 보통 4에서 5년 계약일 때보다 매 분할 지급되는 이적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첼시가 PL 레코드를 세우며 비싸게 영입한 엔조와 카이세도 모두 단연 계약 덕분에 회계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결국 UEFA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다음 시즌부터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편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전략인 건 부정할 수 없겠죠. 물론 무드릭 포파나와 같이 출전 자체를 할 수 없는 선수들은 쉽게 처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장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첼시는 장기 계약을 통해 유망주들이 FA로 이탈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타 팀에 판매할 때에도 이적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죠. 이렇게 첼시가 양껏 유망주를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극적인 임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즉시 1군에서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팀으로 임대를 보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2023년부터 블루코는 프랑스 리그왕의 RC 스트라스부르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멀티클럽 모델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입치히나 맨시티가 유망주 정책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의 출장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셈이니 첼시가 선수들을 설득시키기 더욱 쉬워진 겁니다. 덕분에 첼시는 경쟁팀들을 제치고 세계 각지의 유망주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이제는 다른 B클럽들 또한 필요성을 느끼고 멀티클럽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추세죠. 첼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유망주들을 성장시키고 좋은 활약을 펼친 자원들은 첼시로 복귀시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자원들은 판매를 통해 이적료를 챙기는 일종의 옥석 가리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적료 수입을 다시 주전급 선수 영입에 투자하면서 스쿼드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주앙 페드로, 리암 델랍, 하토같이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도 빅식스 클럽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것 또한 이러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첼시는 유럽에서 가장 젊고 재능 있는 스쿼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첼시 전체 선수단의 평균 연령은 23.4세로 유럽에서 가장 젊은 팀 중 하나죠. 동시에 향후 5년 동안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코어 자원들을 갖췄습니다. 귀스토, 엔조, 안드레이 산투스, 페드로 네투, 카이세도 그리고 콜파머까지 모두 에너지 레벨이 높고 뛰어난 기술적 역량을 갖췄으며 성실하게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이러한 첼시 스쿼드의 잠재 세컨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구단주로 있던 시절 첼시는 감독을 자주 교체하면서 매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첼시의 새로운 보드진들은 이와 다른 비전을 추구했죠. 그들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클럽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며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발전시키고 역동적인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을 찾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야심차게 선임한 포토와 포체티노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23-24 시즌 역시 6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망스러웠던 시즌을 뒤로하고 24-25 시즌 첼시의 보드진은 엔조 마레스카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당시 많은 팬들은 보드진의 결정에 의문을 가졌죠. 마레스카는 맨시티 U23 팀과 1군 코치를 거치며 패배 후계자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1군 감독 경력이 단 2시즌에 불과했던 초보 감독이었죠. 그마저도 2부 리그에 있었던 파르마, 레스터였습니다. 레스터에서 2부 리그 우승을 이끌며 승격에 성공했지만 파르마에서는 승격에 실패하고 반 시즌 만에 팀을 떠난 경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마레스카의 전술이 패배 전술과 너무 유사하고 베스트 11이 너무 고정적이며 전술적인 다양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첫 시즌이 끝나고 마레스카는 성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부진했던 기간도 있었고 비판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그 4위를 달성하며 챔스 진출에 성공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첫 시즌 만에 트로피 2개를 들어올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죠. 특히 클럽 월드컵에서는 상대에 따라 전술의 변주를 주며 대회에 출전한 팀들 중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보여줬고 시즌 중에는 4개의 대회를 병행하며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도 성공했죠. 선수들의 이해도와 수행력이 매우 중요한 포지셔널 플레이에서 고정된 라인업 없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레스카는 레스터 부임 때부터 디테일한 트레이닝 세션에 있어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통한 전술 지도에 강점이 있는 감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레스터에서 그의 지도를 받았던 마크 올브라이턴과 해리 윙크스는 마레스카가 각 선수들의 위치를 인치 단위로 지시하고 경기에서 생기는 상황을 예상해 이에 따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켰다 말했죠. 실제로 그의 지도 아래에서 첼시는 자유롭고 혼란스러운 팀에서 좀 더 조직적이고 밸런스를 갖춘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포체티노가 이끌었던 첼시는 엔조와 파머와 같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많이 의존했지만 마레스카의 첼시는 철저히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며 찬스를 만들어내죠. 24-25 시즌 XGD 값은 21.1을 기록. 포체티노 체제에 비해 더 나은 밸런스를 보여줬고 매경기 꾸준히 상대보다 상회하는 기대 득점 값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MPXG 값과 빅찬스 창출은 리버풀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줬죠. 마레스카의 축구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축구를 체스에 접목시킨 그만의 독특한 철학 때문입니다. 체스는 알다시피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대응하고 각각의 유닛들을 적절하게 배치 이동시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임이죠. 그리고 마레스카는 체스의 이러한 요소들을 축구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레스카 본인이 체스를 선수급으로 잘 둔다고 하고 코치 수료시 제출한 논문도 체스와 축구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마레스카는 어떤 축구를 하는 감독일까요? 그리고 이번 시즌 첼시는 어떤 전술을 보여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레스카가 첼시에서 보여주는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